지난 시간에는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불교가 긴급히 요청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 이야기가 마치 불교는 과학을 배척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과학을 배척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과학기술이 자연과 인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기술의 피해를 지적하고 기계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한 현대 문명 비판가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 숫자 2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양인은 기술적인 지식을 얻은 방법에 관해서는 매우 조예가 깊다. 그러나 자기 이해의 존재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마음, 즉 자애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의 지경에 있다. 기술적 지식을 사용하면 우리들은 주위의 세계를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짜 맞추어 자꾸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개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자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주위의 생명과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엔트로피 숫자 1에서도 언급했지만 석가나 노자 등 동양의 사상가가 설명한 마음의 철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의 기술 중심의 사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인간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활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틀림없이 경탄할 것이다. 기술적 지식은 어떻게 자연을 정복하시는가, 어떻게 자연과 적대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연과 한 몸이 되는 즐거움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문제를 우리 구미인은 하루빨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자유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 오랫동안 우리들은 자연에서 멀어지는 일만을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방향을 바꾸어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 모두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자연에게 그 신비를 되돌려 줘야 하는 대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연의 신비를 파헤쳐서 자연을 정복한 기술, 문명의 출발점은 뉴턴의 물리학에 있습니다. 그는 우주가 기계적인 체계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이 출현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오늘날의 기계 만능적인 기술 문명이 초래되었습니다. 뉴턴의 기계적 우주론은 기독교의 교의와 결합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현대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지상을 풍요롭게 하고 증식하며 충족시키고 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지배하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서구인들은 이러한 창세기의 말을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뉴턴의 물리학적 이론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자연을 정복, 이용하는 가운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의 오염과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느낀 미국인들은 최근 동양의 종교 체험에 대해 대폭적으로 관심을 중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 가운데 불교 신자가 된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르고 400만 명 내지 500만 명이 참선이나 요가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수련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낭만적이고 파괴적인 기계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인은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삶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에 봉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대 과학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트란드 러설은 과학의 전망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반인들이 과학을 완전히 믿게 된 순간에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신념을 잃게 시작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는 물체의 운동이 모두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고 그 변화는 방정식대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확신을 모든 물리학자가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러셀은 사물을 수학적 공식으로 정확히 측정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으로 이해한 고전 물리학이 큰 가오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엽에 과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의 이치를 탐구하고 분리하여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미세한 입자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 미세한 것이 발견되어 그러한 발견의 과정이 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주는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기본적인 입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기계적 우주관이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론적 적치설이 허구임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이러한 생각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자, 핵 등의 소립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란 불가능하다. 관찰한다는 행위는 빛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빛의 에너지가 관찰할 소립자를 달아나게 하는 등의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소립자 그 자체의 운동은 영원히 알 수 없다. 하이젠베르크의 이 이론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400년 가까이 물리학을 지배하고 있던 완강한 결존론을 타파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뉴턴 물리학의 위력과 이에서 구축된 기계적 세계관을 뿌리채 뽑아버린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인연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연기법을 발견한 셈이지요. 인간도 우주의 모든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을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자연 질서의 전개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연기자인 동시에 관객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전해도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자신을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현대 과학은 기술 문명의 토대가 된 고전 물리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연기법이 진리라는 것은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강주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가면서 일으킨 바람이 몇 달 후에 서울에서 일어난 폭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하나의 현상은 지난 과거의 모든 현상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발전하고 전개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물질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은 욕설 한마디가 뒤에 커다란 재앙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기쁨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이든 인간과의 관계이든 우리는 상대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관과 객관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 세계의 근본은 존재가 아니라 삶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존재도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삶의 그림자입니다. 김용훈 고수는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과학 컬럼 쉽게 읽는 수학에서 몸무게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진다는 프랙탈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몸의 크기와 시간 감각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짐승의 시간 물도는 그 짐승의 심장 고동의 간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포유 동물의 몸무게와 시간을 비교해 보면 시간은 몸무게의 4분의 1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더 나가면
그만큼 시간의 간격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무게가 16배가 되면 시간은 2배로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몸무게의 증가에 따라 시간이 느려지고 따라서 큰 동물일수록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프랙털 이론에 의하면 모든 동물에게는 각기 시간 흐름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물의 수명, 자라는 시간, 어른이 되는 시간, 태아가 어머니의 몸 안에 있는 시간 등은 모두 이러한 프랙털 이론과 같은 관련이 있고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도 역시 이와 같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간격, 심장의 고동 간격,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도는 시간,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시간 등도 몸무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짐승, 어떤 곤충들도 그 크기와 관계없이 성숙하고 죽어가는 한 살이 동안 느끼는 시간 관념은 같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고 가는 하루살이도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을 느낀다는 것이 프랙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도 삶과의 관계에서 큰 크기가 결정됩니다. 몸이 큰 동물은 작은 동물보다 공간이 작아집니다. 같은 공간이라 해도 큰 동물은 좁게 느끼고 작은 동물은 크게 느끼는 것이지요. 걸리버 여행기는 공간의 크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 과학은 불교의 연기설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과학을 배척하고 과학과 대립하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그 자체가 과학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기술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입니다. 서구의 과학은 분석적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과학은 종합적입니다. 서구의 과학은 파괴적이지만 불교의 과학은 공존적입니다. 서구의 과학에는 생명이 없지만 불교의 과학은 생명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과학은 요즘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과학에 희망을 갖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우주의 실상과 인간의 본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낸 진리요 과학입니다. 현대인이 찾는 새로운 세계관은 이미 불교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현대인의 희망입니다. 아이고, 맞아요.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불교에 다 있었네요.